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원래 책으로 저술해서 출간했던 UNI 화법으로 시작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작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 앱북으로 등록이 됐고 거기서 무료 앱으로 등록이 돼서 지금 현재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모바일에서 이 앱북을 읽도록 많은 안내와 또 홍보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읽으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알려드렸을 때는 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짬짬이 카페 같은 데서 시간이 날 때마다 휴대폰을 펼쳐서 이것을 잘 읽고 활용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보시는 분이 적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휴대폰을 보는 게 아무래도 눈에 피로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뭔가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확산시키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걸 실생활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침체된 상황을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읽거나 이해해서 실생활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뭔가 보거나 듣고 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동할 때 흔들리는데 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서 동영상을 보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죠. 하지만 이어폰이나 이런 걸 끼면서 소리 듣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방영함으로써 화면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소리로서 충분히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터 이 UNI법으로 시작하라의 카카오 페이지 앱북 버전인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 이것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첫 회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텐데 이 화면에서 왼쪽이 종이책으로 제가 출간했던 UNI법으로 시작하라에 대한 그 책이고요. 그 가운데 보이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이 UNI법으로 시작하라를 카카오 페이지 앱북으로 제가 출시하면서 제목을 좀 바꿔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UNI법을 시작하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 동영상으로 방영을 하면서 단순히 제가 저술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뭐 말로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경청하고 또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론들을 제가 많이 다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저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마치 강의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또 전문적인 또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설명을 같이 하는 아마도 이런 시도는 뭐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우 같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또는 뭐 저자가 나와서 직강을 한두 시간 직강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책 내용을 다 읽어주면서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저자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짚어주고 정리하는 것들은 거의 처음 하는 시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에 그친다면 재미가 없겠지만
저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듣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법으로 시작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종이책이 있고 가운데 앱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에서 앱북을 만든 방법은 여기 카카오 페이지 앱 다운로드를 하시고 검색창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이 나오고 그거를 여러분이 클릭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이게 총 30화로 좀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모든 책이 1, 2, 3화는 무조건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다리면 무료라는 데에 이게 선정이 돼서 매일 한 화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쿠폰이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1, 2, 3화를 다 읽으셨다. 그러면 하루 지나서 내일이면 4화를 읽을 수 있는 쿠폰이 발행이 되고 그 다음 날은 5화를 읽을 수 있는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가 지나면 이 책 한 권을 다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되겠고요. 가끔 제 주변에서는 일화를 하루에 한 번씩 읽다 보니까 너무 좀 감질나고 좀 답답하다, 한꺼번에 다 읽고 싶다 해가지고 이걸 뭐 한꺼번에 다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시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매일 한 편씩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전체를 쭉 읽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요 아래에 이 유튜브에 맘스캐스션이라는 채널을 제가 개설을 했고요. 지금 이 강의 내용들은 유튜브 맘스캐스션에 30회 분량으로 나누어져서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맘스캐스션 오셔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동영상들 시청하시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뭔가 질문도 거기서 하시면 제가 다음 회 촬영 때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나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 발간됐을 때 많은 분들이 추천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본 자기계발서 집필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소설 형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점이 매우 돋보인다. 특히 소통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한 UNI 모델과 QLICP 모델은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유진그룹의 오선환 사업소장님의 추천의 글이었고요. 마치 소설 한 권을 읽은 기분이다. 하지만 소설의 형식을 빌렸을 뿐 이 책에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와 갈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지혜가 담겨 있다. 읽는 재미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보기 드문 책이다. 이 글은 삼성 SDS의 소원익 책임님께서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설득에 저항하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질문 기법을 활용한 UNI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설득과 협상, 갈등 관계에 대처하는 당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 추천글은 한국밀리의 이동현 본부장님께서 써주신 글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종이책으로 출간됐을 때 이 책을 읽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평점도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을 대부분 주셨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책 한 권에서 다루어졌던 이 스토리,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허구일까? 이런 궁금증을 저한테 물어오셨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인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저자가 직접 경험한 것들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대면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 쓰인 스토리는 대부분이 제가 직접 사회생활하면서 특히 GE에서 8년간 근무하면서 직접 국내와 해외를 다니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구성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저자가 모두 경험한 것들일까? 예, 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숫가에서 여기의 멘토인 장 회장과 요트를 타고 이동하고 또 선착장 주변에 있는 그 시푸드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는 장면, 이것들 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제가 썼고요. 그리고 장 회장 집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변을 같이 조깅하고 산책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 장 회장의 집 내용에 대한 서술 부분, 제가 직접 미국에서 미국인 가정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글로 다 구성했던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정민우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민우를 멘토하는 멘토인 장 회장이 나옵니다. 정민우는 이제 사회초년병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죠. 상사와 갈등이 생기고 또 일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초년병 시절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공경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상황을 이 정민우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정민우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장 회장이라는 그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민우는 저자인 제가 젊은 시절 사회생활 저도 초년병 시절에 저를 모델로 삼아서 이 정민우라는 그 성격과 정민우가 부딪혔던 상황들을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민우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이 장 회장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회사 생활 13년을 마치고 22년 동안 기업들의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계층의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멘토링과 코칭을 했죠. 그래서 현재 제가 이 장 회장으로 투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주인공, 정민우는 저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장 회장은 저의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만나서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그러한 스토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 사파들이 나옵니다. 이 사파들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제로 국내는 물론이거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 책 안에 스토리로 구성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 사파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제가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만 그 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저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통의 방법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노하우 이런 걸 직접 듣고 배워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대다수 분들은 사실 제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많이 표시하셨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그 많은 대다수분들에게 제가 해왔던 그런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잘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집필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연한 해법을 시작하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소통에서 왜 문제가 생기고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통을 어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연관된 내용들을 좀 이 책에서 제시해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것이 발생하고 그런 갈등이나 대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좀 제가 체계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과거에 제가 책을 여러 번 집필하고 출간했을 때 썼던 방식은 거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서술하고 나열하는 그런 설명하는 식의 책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재미가 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스토리텔링처럼 집필한 그러한 소설 형식의 책들은 비교적 잘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역량책, 자기개발책을 스토리텔링 형식의 소설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나열하고 강조하는 건 쉬운데, 그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소설처럼 그 안에다가 담아낸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전달을 해서 제가 이 UNI 화법을 시작해서 처음 소설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도전을 해봤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공감을 주셨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평점을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가 이 출판계도 이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변화가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그런 추세에서 거의 앱북으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휴대폰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고 책을 읽기보다는 휴대폰으로 많이 읽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고, 저도 종이책을 카카오 페이지의 앱북 플랫폼에다가 이걸 한번 시도를 했고,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 이 책이 워낙 내용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해서 카카오 페이지 측으로부터 기다리면 무료라는 그 코너에 선정이 됐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걸 무료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소통, 설득, 공감, 갈등 해결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포기를 합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포기를 하죠. 그리고 갈등의 당사자 상대방과 연락을 끊거나 만나지 않고 외면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통이나 갈등, 대립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조직이나 단체, 이 모든 곳에서 소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본인의 탓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상대방의 탓을 합니다. 어떻게 상대방 탓을 하느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답답하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내 말에 공감하고 뭔가 동의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제 말에 귀를 안기고 자기 말만 강조하고 주장한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외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세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런 표정이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전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본인의 속마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 아이디어들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소통이나 공감, 교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서 요약된 6가지 문제점이 이 문제점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혹시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인가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대방입니다. 여기 제가 글로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 상대방이 자기 주장만 한다. 상대방이 뭘 한다. 상대방이 뭘 한다. 이렇게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와 같은 소통에서 과연 다 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소통에서 똑같이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본인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죠. 결국 서로의 생각이 서로 엇갈린 채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사실 소통에 큰 문제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소통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표정만 봐도 벌써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보이죠. 나는 잘하는데 모두가 상대방이 잘못이다. 상대방이 잘하면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다 해결되고 없을 텐데 상대방이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잘하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상사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동료나 부하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소통에서 나와 상대방 생각, 그 다음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상대방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의 얘기만 하는데 급급하지, 상대방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어떤 입장일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그것이 이제 갈등을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고 여러분이 듣길 원하는 그러한 대답을 이끌어내려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듣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의 문제, 갈등 해결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질문을 자주 던지시나요? 상대방에게? 아마 질문을 잘 안 하실 겁니다. 질문을 하기보다는 주로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고 설명하는데 급급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본인은 질문을 잘 던집니다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잘 던진다고는 하는데 그 던지는 질문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질문들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본인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몇 개 상대방에게 던지다 보면 상대방은 답변을 하면서 본인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답변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런 질문도 한두 번이면 어느 정도 성진통일과 답변을 하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통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을 잘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 구조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을 하면 부모들은 대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하는 걸 얘가 나한테 대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나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은 교사나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런 질문은 수업하는 데 방해되니까 네가 따로 공부해봐라 뭐 이래서 핀잔을 주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대학 입시를 해서 질문을 더더욱 못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이시기만 급급하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 4년 동안 뭘 하죠? 뭔가 질문을 던져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 준비에 올인합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대학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 동료나 상사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왜? 상사들은 도와주거니 질문하면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어서 저 대드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잘못 왜곡되고 또 하나는 이 질문이 제대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 못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모인 한국 기자들이 단 한 명도 손을 들고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기자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평소에 질문을 던져야 될 기자들이 정작 기자회견장에서는 질문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왜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어렸을 때는 학생 시절에 어떤 질문이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또 어떤 질문들은 상당히 그 질문의 그 품질이 낮은 질문, 이런 질문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야 고난이도에 상당히 품질 좋은 질문을 던지기 어렵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질 수 있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수용이 돼야 그런 것 통해서 자꾸 던져보고 실수도 하고 또 연습을 통해서 점점점 질문을 만들고 사용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죠. 예, 이에 반해서 미국이나 이 서구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상당히 소통을 잘합니다. 그 소통 가운데 그들이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걸 격려하죠.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질문하면은 교사나 교수의 눈총을 받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 학생으로 오히려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 학생은 이 진행하는 과목에 전혀 관심과 호기심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좋게 주질 않아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학들은 여러 명의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수행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점을 줍니다. 그럼 여러 명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 때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죠. 거기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결론을 얻고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팀에 속한 한국인들은 그런 프로젝트 진행에 거의 참여를 못하죠.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든 그 팀원들이, 학생들이 서로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첫째 질문을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론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국 학생이 낸 의견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견을 내면 이것을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를 내거나 또는 거기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온 의견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른 혹은 더 나은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아이비 리그에 입학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중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이유가 바로 팀 프로젝트를 할 때에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전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왕따를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또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입시하는 거에만 올인하고 있지 소통을 하고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과 열린 토론을 하는 그러한 훈련과 학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책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론, 두 가지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엔아이 화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을 유엔아이 화법으로 시작하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유엔아이 화법이 이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YOU and I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유엔아이 화법이 뭐냐? U와 I는 여러분이 뭐 잘 보시는 것처럼 나와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나랑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상대방이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것, 혹은 더 나은 것 아니면 양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 관점, 입장,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생각 위주로, 자기 주장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생기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뭐냐? UNI 이 5가지 중에 Y의 첫 번째 이야기는 You First입니다. You First가 뭐냐? 상대방 우선이라는 뜻이죠. I First가 아니고 내가 우선이 아니고 You First. 상대방이 먼저다. 자, 이 얘기는 소통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자세나 태도를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먼저 두는 것, 이것이 유엔의 해법의 첫 번째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라. 즉, 내 입장이나 생각만 우선시하면 실패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라. 것이고요. 두 번째 O는 Open the gate of mind. 이건 뭐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됩니다. 소통이 되려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깊이 있는 소통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여러분이 상대방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상대방 마음속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는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어떤 주제나 사안을 놓고 상대방과 얘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uncovered mind. 뭐냐? 상대방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이 표면화돼야 됩니다. uncover는 표면화된다는 뜻인데 표면화가 돼야 돼요. 표면화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속의 생각들은 자발적으로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입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이나 의심, 갈등,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표면화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표면화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마음속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N, 네 번째입니다. Nesting the five steps for persuasion, 즉 설득을 위한 5단계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설득을 위한 5단계의 과정이 바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5단계를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소통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활용한다면 소통과 설득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단계가 뭐냐? 바로 이거죠. QLRC, Q. 이 5단계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Q는 뭘까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첫 번째 이 Q는 바로 퀘스천입니다. 즉 소통과 대화를 할 때 말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자, 질문을 던진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속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표면화시키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럼 답변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바로 L입니다. 이 L이 뭐냐? 리스닝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경청이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듣는 것, 이걸 경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청하는 방법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상대방에게 시선을 맞추거나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그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이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경청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경청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는 건데 또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이 정보나 사실, 어떤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왜 이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할 때 거의 사실이나 팩트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사실이나 팩트 밑에 그 마음속에 뭘 하느냐? 본인이 원하는 욕구나 감정을 밑에 깔아요. 숨깁니다. 그 감정이나 욕구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건 숨긴 채 그 위에 사실이나 정보 팩트로 요거를 싹 덮고 위장하면서 그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에 이 포장되어 있는 위장되어 있는 사실이나 팩트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는 전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죠. 그럼 여러분 상대방의 그 감정,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청이란 그냥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내용 중에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청을 이렇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 그렇게 상대방 말에 온전히 이 몸과 마음을 다 거기다 올인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답변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갑니까? 그거를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온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이어갈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질지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상당히 다양한 질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연관된 질문을 던지면 매끄럽게 대화와 소통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얼굴이나 표정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듯이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사실 이 머릿속에 이 뇌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이 한 말에 제대로 경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이 마음속에 감정과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온전히 상대방 말에 온 열과성을 다해서 듣고 그 안에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상대방이 답변을 했고 여러분이 경청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이어가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질문하고 상대방이 답변을 해요. 또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했고 내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또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질문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답변을 했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경찰서에서 형사한테 취조를 받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이 소통이나 설득할 때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냐? 경청이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리액션을 주셔야 돼요. 반응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뭐 대단한 반응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셨나 보군요. 뭐 이런 정도의 반응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 상대방 이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 다음에 질문이 와도 기꺼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액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들이 리액션이 약하죠. 여성분들 사이에 리액션이 과다할 정도로 많습니다. 서로 몇 시간 이야기를 해도 참 즐겁죠.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서로 리액션이 없으니까 한 20-30분만 이야기라도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는 자녀와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 이 리액션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리액션 끝나다니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걸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또 내가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한 게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C, confirm 단계입니다. 즉 상대방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그 문제가 지난번에 일어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발생한 문제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컨펌하는 거고요. 혹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하고 상대방한테 확인을 구하는 질문하는 거, 이게 다 컨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펌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QLRCQ 이런 단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이 반복을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될까요? 이 반복은 여러분이 궁금해했고 알고자 했던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있던 감정과 욕구를 확인할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불안이나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효과적이고 설득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설득의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요목조목 잘 근거를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서는 사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방법보다는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은 답변을 하는 그런 질문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쉬운 방법은 아닌데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많은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또 제가 이런 방법을 실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하면서 이미 검증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크게 요구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요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욕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를 영어로 demand, 욕구는 desire라고 합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emand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요. 욕구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구와 욕구가 같지가 않죠. 누군가 뭔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짜로 휴대폰 주세요. 예. 휴대폰 매장 가서 공짜 휴대폰 주세요 그래요. 공짜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 정원에 공짜 휴대폰을 줍니다. 그럼 이 고객이 이거 살까요? 안 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공짜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안 살까요? 그 이유는 공짜 휴대폰을 주세요는 그 사람의 요구였고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마음속의 욕구는 공짜 휴대폰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나 해법을 전달해 줘봐야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구에 반응하지 마시고 상대방 욕구를 여러분이 밝혀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소통이나 설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UNI 협법과 그 다음에 QRCQ 이 두 가지 소통과 설득 프로세스 모델이 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에서 책 한 권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로고화 내에서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이 책을 다뤄보자 했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소통과 설득의 핵심적인 그러한 이론과 방법론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괄적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마치 여러분이 저자 특강 강연장에 오셔서 저자의 특강을 듣는 것처럼 제가 책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런 부분만 따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여러분에게 요약하고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기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정진우가 얘기하는 멘트가 있고 거기에 이어받아서 팀장인 김영철 팀장이 이어받고 때로는 장 회장이 멘트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멘트를 합니다. 책에서는 그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는 사실 이게 구분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그 각 주인공에 대한 이런 사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진우가 되겠고요. 뭐 김영철 팀장에 대한 건데 제가 이걸 읽을 때 만약에 정진우가 뭔가를 말하는 그런 순간에 읽을 때는 제가 이제 정민우 사진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저건 정민우가 얘기하는 거구나. 저거는 김영철 팀장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도구들을 제가 쓸 예정이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은 그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메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 또 하나는 제가 다양한 그 채널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궁금한 거 또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개인적인 또 소통과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과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유튜브의 맘스케션이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유튜브에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거 달아주시는 거 좋고, 제가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메일, 여기 보시면서 여기 이메일이고요. 페이스북에도 제가 제 계정을 갖고 있고, 또 블로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있고, 다양한 그런 소통 채널들을 제가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거든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의 의견, 질문, 또 필요하다면 뭐 요청사항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